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질문 내용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님 질문입니다. 소장님 영상 보고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도 소유주도 아닌 제3자가 점유 시에 신문서를 발송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도명령 신청 후에 추후 집행관 개고 시에 점유자 신상을 집행관이 알게 되면 다시 점유자에게 인도명령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점유자에게 법원에서 신문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그럴 경우 시간이 절약될 듯 해서 고견을 여쭙습니다. 뭐가 얘기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도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좋게 협상만 해가지고는 얘기가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법적인 압박과 협상을, 그죠? 그런데 법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신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신원을 모를 경우에는 소유자 대상으로 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인도명령 소유자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잘 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송달, 공시송달을 거쳐서 일단은, 그죠? 효력을 발생시킨 후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해서 집행관하고 같이 계고를 나갑니다. 나갔을 때 소유자 대상으로 갔는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일단은, 집행관 계고는 못 합니다. 그럼 집행관님은 어떻게 집행관도 자기가 일을 하러 간 거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유하고 있는 그 제3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 누구냐고 하는 거죠. 신분증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여기 살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제가 겪은 경우에는 자기가 채권자래요. 전 소유자한테 돈을 받을 게 있다. 돈을 안 줘서 내가 여기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나가라 이런 말은 못해요. 집행관이. 그러면은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신분증을 보고 기록을 해요. 조서에다가. 자기들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록을 할 때 옆에서 우리가 바로 같이 우리도 기록을 하는 경우 집행관님 저희도요. 어차피 이 사람 대상으로 또 해야 하니까. 그러면은 보라고 기록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서 좀 하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집행관실에 재방문해가지고 조서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서를 좀 보자. 그러면 거기에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인적사항을 이제 파악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누군가 그 전입 있지 않습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주도 아니고 법원에 권리 신고한 임차인도 아니에요. 하지만 전입돼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신원은 아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을 일단 그 사람 대상으로 합니다. 신원을 아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인도명령 신청은 들어왔는데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권리로 거기 있는지. 그러니까 질문지가 일종의 가는 거예요. 신문서. 당신 왜 거기 있느냐는 신문서가 가는 겁니다. 그 신문서를 보냈는데 신문서가 거기 도달을 했는데 일정 시간 지나도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줍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부터 이 점유자에게 법원에서 신문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그럴 경우 시간이 절약될 듯 해서 고견을 여쭤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 신원을 아신다면 바로 소유자 대상으로 인도명령 했다가 또 나중에 집행관하고 가가지고 신원 파악해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신원을 알고 있다면은 바로 그 사람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답변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나면은 헷갈릴 것 같아서 추가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WH분 최근에 저의 영상을 제 채널을 구독하면서 질문이 엄청 많으세요. 다 소개 안 드리는데 대표적인 몇 개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고 있습니까? 수장님, 다세대 신축 빌라 관련해서 신축이 아니더라도, 자, 빌라 같은 경우, 꼭 여기서 이분이 신축이라고 했는데, 신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매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관리비에 대해서 공용분에 대해서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라는 그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빌라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내용이죠. 결국은 빌라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관리비, 계단 청소비 등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관리실은 없습니다. 입주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업체에서 관리비 내역을 각 세대별로 부과할까요? 그리고 제가 낙찰받은 세대에 이렇게 계속 누적된 이런 관리비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수도, 전기, 가스는 전화해서 등기 시점부터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엘리베이터 하여튼 빌라의 관리비도 그죠? 일종의 관리비, 청소비 이런 것도 인수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 빌라도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고 본인들 입주민들끼리 이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내야 한다라는 거. 그거는 당연히 낙찰받은 분이 인수하셔야 합니다. 그죠? 인수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주 소규모인 경우이고 저렴한 빌라의 소규모고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이런 규약을 입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에 그들이 몰라서 요구를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는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요구합니다. 저희 제자가 몇 년 전에 경남 사천에 꽤 괜찮은 빌라치고 좀 고급 빌라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빌라인데도 한 100만 원 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기억을 못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제자 같은 경우에도 보자 이렇게 된 거죠. 무조건 금액이 얼마다 달라 이러니까 근데 세부 내역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 제자도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세부 내역을 알아야지 납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보자 이런데도 계속 안 보여주니까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 났었어요. 입주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납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빌라도 여러분이 임장을 나가면은 뭡니까? 그 빌라도 보면 입주자 대표, 또 총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몇 호실에서 담당하는지 문의를 해서 그분을 만나서 이런 내용도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저기 뭐죠? 오늘도 소중한 팁 감사합니다. 부부마블님. 오늘 이 물건을 확인해보니 임차인이 7천만 100원의 낙찰을 받았네요. 경매 신청자가 배당이 없는데도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건데요. 얼마 전에 올린 건데 너무 낮게 쓰면은 불허가가 됩니다. 이거예요. 선순위 임차인. 네, 경매 임차인 무익녀, 입찰가를 너무 낮게 쓰면 불허가가 됩니다. 경매 초보 탈출 34강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7,500만원 그게 만족이 돼야지 그 다음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돌아가는 그런 사건인데 7,500만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뭐냐면 본인이 임차인이 7천만 원인가 살짝 넘겨서 낙찰이 됐습니다. 본인 것도 다 남아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는 배당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12월 5일인가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났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지금.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 추후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12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는지 그 이후에 잔금 납부가 되는지 조금 이상해서 저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궁금하면 법원으로 전화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임차인이 7천만 100원에 낙찰 받았네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신청자가 배당이 없는데도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임차인이 받을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나요? 글쎄요. 저도 앞으로의 진행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확인 빨리 하는 사람이 댓글로 알려주기로 해요. 참으로 이상타 그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마블님이 다음 주까지 확정기간이니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경매 세계는 오묘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오묘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좌충우돌 요리하기님.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사비 지급하실 때는 따로 이사비를 지급했다는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계좌이체하면 되는지요?
저는 이삿짐 다 반출하고 현관 비밀번호 확인 후에 이사비를 건넵니다. 그 후에 비번을 교체하든지 혹은 kit박스 자체를 교체를 합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 사업자를 내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또 뭐 내가 실거주 할 거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사비 지급할 때 뭐 이사비 지급했다는 뭐 그 계약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사비를 명도 그죠? 를 하는 데 있어서 이사비를 지원했다는 어떤 그 확인서 같은 거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가 거주할 거니까 그건 뭐하러 쓰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어떤 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투자자 입장이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사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처리가 될지, 비용 인정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이런 어떤 그 건넸다라는 그죠? 그런 거를 갖다가 각서를 받으시고, 그죠? 영수증 비슷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비용도 계좌로 이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추후, 뭐 인정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업자들,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매매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증빙 자료를 남기시고 계좌 이체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경우도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사비 줬다라는 거가 그 비용으로 인정을 100%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들이밀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받아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볼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얘기는 참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그 교육생이 거제 옥포에 있는 그 한 15억 정도 되는 건물을 반값으로 낙찰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임차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임차인들 중에서 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는 사람도 있고, 확정위에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는 그런데 몇 천만 원씩이 걸려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님이 마음이 아팠는지 쌤 이제서야 강의 듣네요. 낙찰자분은 좋겠는데 임차인들은 어떡하죠? 누구 잘못이 제일 클까요? 경매에 있어서 누구 잘못이라는 게 뭐 별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감정가가 한 15억 정도가 나왔어요. 15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잘못이란 게 없어요. 네, 거제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는 한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시세 떨어지고 사람들이 투자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 되다 보니까 경매 낙찰가가 낮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 임대하고 할 때는 크게 무리가 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시세 대비해서. 들어있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시세를 초과해가지고 막 이렇게 된 그런 건 아닌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늘 생각하는 게 학교 다닐 때 우리 등기부 보고 이런 거 하나 배운 적이 없거든요. 괜히 뭐 옷에 단추 다는 거, 뭐 지퍼 다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뭐 기술이나 가정시간 뭐 이런 데 가르칠 게 아니라 등기부 보는 거, 기본적인 이런 교육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뭐 기술 가정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 뭐 경제 이런 시간에 학교 다닌 지가 오래돼서 과목 이름을 몰라요. 네, 그런 걸 학교 교육에서 중고등학생 때 머리 쏙쏙 잘 들어가잖아요. 머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어렵지만은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등기부를 보고 기본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는 이런 뭐 임대차 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답은 무리하게 임대차 계약을 한 소유자, 중개업자,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세가 그렇게 내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런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보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